안녕하세요. 저는 장옥분이라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봄 기운이 세상 가득 완연하게 내려앉아 온갖 생명이 기지개를 켜던 더없이 화창하고 눈부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제 귀한 딸 지혜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 박서방과 함께 실로 오랜만에 집 근처에서 가장 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오일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혜가 그이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린 지도 벌써 5해가 훌쩍 지나고 있었지요. 27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그 후로는 오직 외동딸 지혜 하나만을 제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기둥으로 여기며 살아온 제게 평소 과묵하면서도 한번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속정이 깊은 박서방은 친아들이 있었다 한들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이면 두말할 나위 없이 두 손 가득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 찾아와 살뜰하게 저를 챙겼고 평소에도 어머님, 연일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고 답답하실 텐데, 오늘날도 좋으니 저와 함께 바람이라도 쐬러 가시죠. 라며 먼저 나서서 외출을 청하기도 하는 참으로 세상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위였습니다. 오늘도 박서방은 제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감싸듯 팔짱을 끼고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이런저런 정겨운 이야기들을 건네며 혹여나 제가 지루해할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그림같이 맑고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시장에 나오니 사람 사는 것 같고 활기가 넘쳐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시장에는 유독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아주 풍성할 것 같네요. 그의 나직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따뜻함이 고스란히 묻어났고 저는 그런 사위의 마음 씀씀이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은 과연 그의 말대로 언제 와도 그렇듯 생동하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가에 나란히 늘어선 좌판 위에는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싱그러움을 뽐내며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고소한 흙냄새가 정겹게 풍겨왔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먹음직스러운 빈대떡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입에 착착 붙는 가락으로 손님을 불러 모으는 구성진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시장의 떠들썩한 풍경은 제 마음까지 덩달아 넉넉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서방에게 살며시 기댄 채 마치 아주 먼 옛날 철없던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 구경에 나섰던 그 시절의 순수한 소녀로 돌아간 듯 마음이 한없이 들뜨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소소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행복이 부디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랐던 것 같습니다. 박서방은 혹여나 제가 인파에 휩쓸릴 새라 제 걸음걸이에 세심하게 속도를 맞추며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그런 세심한 배려는 늘 제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곤 했지요. 어머님, 저쪽에 진열된 한과 좀 보세요. 빛깔도 곱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면 저쪽 과일 가게에 참외가 아주 실하게 나왔던데 그거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자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고도 넘치네.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서방의 그런 사소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혜,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복을 받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덕을 쌓았기에 이토록 훌륭하고 마음씨 고운 사위를 보았을까. 저는 연신 마음속으로 박서방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되뇌며 입가에 떠오른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작은 의심의 그림자도 불안의 씨앗도 끼어들 틈조차 없이 그저 평화롭고 더없이 행복하기만 한
그런 봄날의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고 시장 상인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장 안쪽으로 꽤 깊숙이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뻥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광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어린 시절의 아련하고도 소중한 추억 한 자락을 고스란히 자극하는 뻥튀기 가게였지요.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렸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발걸음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제 마음을 금세 알아챘는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빙긋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뻥튀기 좋아하시죠? 제가 오늘 아주 맛있는 놈으로다가 한 봉지 큼지막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오냐? 우리 사위 덕분에 오늘 입이 호강하겠구나. 그럼 우리 다른 것 말고 고소한 강냉이나 한 봉지 사갈까? 자네도 어릴 적에 즐겨 먹었을 텐데 오랜만에 맛보면 좋지 않겠나.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뻥튀기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는 허름하고 때 묻은 작업복 차림에 햇볕을 가리기 위한 밀짚 모자를 눈썹 위까지 푹 눌러 쓰고 있어 그늘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리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뻥튀기 기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주변을 감도는 분위기가 다른 가게들과는 달리 조금은 스산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탓인가 싶었지만 유독 그늘져 보이는 그의 표정과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어쩐지 제 마음에 가볍게 걸렸습니다. 박서방이 뻥튀기를 주문하기 위해 남자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강냉이 제일 큰 봉지로 하나 하고 쌀 튀밥도 한 봉지 같이 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기계를 돌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희 쪽을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를 향해 아주 잠깐 머물렀던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고 예리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몸을 떨었지만 곁에 있던 박서방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그저 뻥튀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남자는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당황한 듯 황급히 다시 기계로 시선을 돌렸지만 저는 좀처럼 그의 그 이상하고 불안해 보이던 행동과 눈빛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주문한 뻥튀기를 커다란 비닐봉투에 담는 동안에도 마치 감시라도 하듯 힐끔힐끔 저와 박서방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잠시 옆 가게에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탐스러운 과일들에 한눈을 파는 사이 그 남자는 제게 무언가 다급하게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몇 번이나 벙긋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내 다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재빠르게 제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짓을 한번 보내고는 다시 뻥튀기 봉투를 서둘러 매만졌습니다. 그 아주 짧고도 긴장되었던 순간 제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또르르 흘러내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혹시 오래전에 나를 아는 사람이라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이 있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평화롭고 정겹게만 느껴졌던 시장의 활기찬 풍경이 순식간에 낯설고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뻥튀기가 커다란 봉투 2개에 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갓 튀겨낸 뻥튀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박서방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뻥튀기 봉투를 받아들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박서방의 손을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듯 살짝 비켜 제 쪽으로 봉투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네주는 척하면서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아주 재빠르고 은밀한 동작으로 제 손바닥 안으로 작고 네모나게 접힌 쪽지 하나를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끝이 제 손등을 스치는 그 순간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경하고 차갑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곁에 있던 박서방은 그 어떤 이상한 낌새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뻥튀기 봉투 2개를 양손에 받아들고는 제게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뻥튀기는 역시 이렇게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제맛입니다. 드셔보세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지만 제 손 안에 느껴지는 그 작은 종이 쪽지의 서늘한 감촉에 심장은 마치 북이라도 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쪽지를 쥔 손에 바짝 힘을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중한, 어쩌면 제 운명을 뒤바꿀지도 모르는 쪽지를 땅에 떨어뜨릴까, 아니면 눈치 빠른 박서방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너무나도 조마조마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뭐란 말인가? 무슨 내용이기에 이토록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나에게 전달해야만 했을까? 뻥튀기 아저씨는 그 이후로 저희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더 건네지 않았고 마치 조금 전에 일은 꿈이라도 꾼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묵묵히 뻥튀기 기계만 열심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애써 태연한 척하는 뒷모습에서 무언가 말 못할 절박함과 간절함 같은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뻥튀기 가게 앞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도 그는 단 한 번도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서방의 팔짱을 다시 끼고 시장의 다른 좌판들이 늘어선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제 온 신경은 이미 주머니 속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그 작은 쪽지 하나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저 뻥튀기 아저씨는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을 써서까지 나에게 전달해야만 했을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마치 검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즐겁고 평화롭게만 느껴졌던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숨막힐 듯한 무거운 긴장감만이 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시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초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보잘것없이 작고 허름한 종이 쪽지 한 장이 앞으로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과 공포를 몰고 올 것이라고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서 빨리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에 몰래 쥔 쪽지 때문에 도무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시장 이야기며 지혜의 직장 이야기들을 살갑게 건넸지만 제 귀에는 그의 말이 하나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쪽지 생각만이 맴돌았고 어서 빨리 이 정체 모를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다는 초조함만이 가득했지요. 드디어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것 같다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 뒤를 따라오며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시장에서 갑자기 햇볕을 너무 많이 쬐셔서 그러신 걸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찬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부산을 떨며 물었지만 아니다. 나는 괜찮아. 잠깐 누워서 쉬면 금방 나아질 거야. 그러니 자네는 어서 지혜 저녁이나 챙겨주게나. 라며 단호하게 그를 물렸습니다. 제 평소답지 않은 차가운 말투에
박서방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문이 굳게 닫히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쪽지를 황급히 꺼냈습니다. 거칠게 몇 번이나 접힌 낡은 종이는 제 가쁜 숨결에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처럼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니,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너무나도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이 삐뚤빼뚤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음흉하고 뱀 같은 놈이 당신 목숨처럼 아끼는 그 집문서랑 평생 모은 통장 몽땅 다 노리고 있어.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우리 가게 근처 어두컴컴한 전봇대 뒤에서 그놈이 수상한 부동산 업자랑 둘이서 작당모의하는 소리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소이다. 그놈이 말하길 우리 장모 명의로 된 그 단독주택이랑 은행 예금 그거 전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까짓 거추장스러운 노인네는 저 멀리 아무도 못 찾는 시골 요양원에 평생 처박아 두면 그만 아니겠소. 라고 하면서 둘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더이다. 보아하니 조만간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으니 부디 내일 당장이라도 몸을 피하시오. 더 늦으면 큰일 날 것이오. 저는 그 자리에 마치 못 박힌 듯이 얼어붙은 채 서서 몇 번이고 쪽지의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조차 뜯어볼수록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함께 동시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아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터놓았던 박서방이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하나뿐인 집을 노리고 심지어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며 요양원에 버릴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고 저는 그대로 힘없이 차가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지금껏 제가 굳건하게 믿어왔던 모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 순간 한 장의 더러운 쪽지 때문에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곱씹고 또 곱씹자 그동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고맙고 기특하게까지 여기며 넘겼던 박서방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마치 섬뜩하고도 불길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언제나 다정했던 말투, 저를 걱정하는 듯한 그윽한 표정, 그리고 저를 살뜰하게 챙기던 그 모든 행동들 뒤에 그토록 시커멓고 무서운 음모가 따리를 틀고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서방은 제 손을 살며시 잡고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사시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고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하루빨리 어머님을 모시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지의 직장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지은 지 워낙 오래돼서 여기저기 수리할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니 이참에 차라리 이 집은 깨끗하게 처분하시고 저희 부부 집 근처에 있는 작고 아담한 새 아파트로 옮기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 아주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편안하게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뿐인 사위의 그 지극정성스러운 효심에 얼마나 감동하고 고마워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처음부터 제 집을 팔아치우고 그 돈을 가로채려는 시커먼 속셈의 교묘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이런 말도 했었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과일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믿을 놈 하나 없다는데 통장이나 도장, 그리고 집문서 같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은 정말로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깜빡 잊고 아무데나 두셨다가 분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중요한 것들을 분실하시면 정말 큰일 나니 제가 은행 가는 길에 어머님 명의로 안전금고라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곳에 보관하시면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저는 박서방의 그 사려 깊은 말에 또 한 번 감탄하며 그를 철석같이 믿었고 심지어 그에게 제 도장과 통장 그리고 집문서를 보관해둔 장롱 속 깊숙한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제 전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으려는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에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탐욕스러워 보이던 눈빛, 가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차갑고 의미 모를 미소, 그리고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했던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웠던 친절들이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것이고 저는 그런 그의 시커먼 속셈도 전혀 모른 채 그를 진짜 아들처럼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서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제 딸 지혜와 함께 거실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제 방문을 부수고 흉기를 들고 쳐들어와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하고도 생생한 공포가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온몸을 꽁꽁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교활하고 무서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꼼짝없이 그가 세운 계획대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억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하고도 끔찍한 예감이 저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끝장이다. 저 악마 같은 놈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다. 당장이라도 박서방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흉기를 들고 제 방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은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쌍한 내 딸 지혜에게는 차마 이 입에 담을 수도 없이 끔찍하고도 참혹한 사실을 알릴 경황도 그럴 용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설프게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한다면 눈치 빠른 박서방이 눈치채고 딸에게 무슨 끔찍한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으면 제 목숨 자체가 위태롭다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본능적인 공포가 저의 모든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지배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숨겨두었던 낡고 해진 가방 하나를 황급히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최소한의 갈아입을 옷가지 몇 벌과 아주 약간의 비상금,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뿐인 딸아이밖에 없다는 처절한 생각에 지혜의 어릴 적 해맑게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챙겨 넣었습니다. 제 손은 마치 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리듯 가늘고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마치 오래된 풍선처럼 금방이라도 펑 하고 터져 나올 것처럼 너무나도 거세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가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지혜가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기 전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봐 숨을 죽이고 방문에 바싹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거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마치 그림자처럼 살금살금 소리 없이 안방을 빠져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마루 바닥이 삐걱거리는 작은 소리라도 날까봐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길 때마다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 앞에 다다라 차가운 문손잡이를 돌리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정말로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끼익하고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지자 온몸이 그대로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깬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제 몸을 던지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둠이 삼켜버린 길을 향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일념, 저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박서방의 무서운 소나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생각만이 저를 기계처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쁜 숨을 턱까지 몰아쉬며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평생을 살아온 정든 내 집,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 지혜가 있는 그 아파트는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치 신기루처럼 희미한 불빛으로 아스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뜨겁고 짜디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살아온 정든 내 집, 그리고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아이가 잠들어 있는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도망치듯 떠나야 한다는 참담한 현실이 너무나도 서럽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을까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남아 푸른빛을 띠며 밝아올 무렵 저는 완전히 낯선 어느 동네의 후미진 골목길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거칠고 가쁜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공포와 처절한 불안감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었더니 온몸의 기력이란 기력은 모조리 다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인근의 낡고 허름한 시외버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잠시 몸을 기대앉으니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이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아무런 계획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박서방이라는 악마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주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강박처럼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합실 벽에 걸린 낡은 전광판에는 여러 알 수 없는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들의 출발 시간표가 어지럽게 깜빡이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리고 가장 먼저 출발하는 아무 버스표나 되는 대로 끊어들고는 힘없이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승객들을 더 태우고는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더럽고 뿌옇게 얼룩진 버스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들이 마치 꿈결처럼 빠르게
그리고 하염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정든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불과 어젯밤 안방에서 쪽지를 처음 확인하고 느꼈던 그 생생하고도 끔찍한 공포와 믿었던 사위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이 마치 어둠 속에서 되살아난 망령처럼 다시금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나 차가운 손으로 저를 강하게 덮쳤습니다. 박서방, 그 천하에 둘도 없을 악마 같은 놈.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모든 것을 의지했는데 너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흐르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아야만 했으니까요. 제게는 아직 지켜야 할 제 딸 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하염없이 달려 버스는 어느 이름 모를 소도시의 작고 허름한 터미널 한 구석에 저를 덩그러니 내려놓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밤새 도망치느라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에 가진 돈은 그야말로 푼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번듯한 여관이나 호텔에 들 형편은 당연히 못 되었기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시장 주변을 하염없이 헤매다 가장 허름하고 값싸 보이는 낡은 여인숙의 녹슨 철문을 힘겹게 두드렸습니다. 반쯤 졸린 눈으로 나온 주인 할머니는 저의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미심쩍다는 듯이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 열쇠 하나를 제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불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고 어두컴컴한 다락방 같은 방이었지만 저는 지금 찬물 더운 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낡고 축축한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 쓴 채 저는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바람소리나 인기척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혹시 눈치 빠른 박서방이 벌써 저를 찾아 이곳까지 쫓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망상에 밤새도록 시달려야 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배고픔과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한 지독한 공포가 제 온몸과 정신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낯선 곳에서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가진 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한 탓에 제 몸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뿐인 제 딸 지혜에 대한 애끓는 걱정과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혹시 박서방 그 악마 같은 놈이 내가 도망친 것을 알고 내 소중한 딸에게도 무슨 몹쓸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내 딸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나를 걱정하고 애태우고 있을까. 그런 끔찍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밤낮 없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큰 용기를 내어 마을 어귀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공중전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이미 잔뜩 쉬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지혜는 저를 찾았다는 짧은 안도감과 그동안 쌓였던 온갖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뒤섞인 듯 평소답지 않게 격앙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엄마 괜찮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 목소리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엄마? 박서방 그 사람이 엄마 갑자기 없어지셔서 지금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요즘 들어서 자꾸 기억력도 깜빡깜빡하시고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셔서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신 것 같다고. 자기가 엄마를 제대로 잘 못 보살펴드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얼마나 땅을 치며 자책하고 밤낮으로 엄마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지혜는 울먹이며 박서방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제게 했던 그 교활하고도 치밀한 거짓말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박서방, 그 천하에 둘도 없을 악마 같은 인간이 이제는 제 하나뿐인 딸에게까지 저를 정신 나간 이상한 노인네로 만들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이 전화기를 붙잡고 모든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 전화가 박서방에게 도청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얼음처럼 차갑게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약 제가 어설프게 여기서 박서방의 추악한 악행을 언급이라도 한다면 그 눈치 빠른 인간이 제 사랑하는 딸에게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정말로 괜찮다. 그냥 갑자기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며칠 여행 온 것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박서방에게도 엄마 잘 있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꼭 좀 전해주렴. 엄마,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엄마, 지금 어디에 계신 건데요?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달려갈게요. 제발 엄마가 계신 곳만이라도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딸은 애처롭게 애원했지만 저는 차마 제 위치를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제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생생한 공포가 아직도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엄마는 곧 집으로 돌아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몸 조심하고. 저는 그 말만을 간신히 남기고는 황급히 차가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힘없이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조차 진실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문득 며칠 전 5일장에서 제게 그 운명의 쪽지를 건네주었던 뻥튀기 아저씨의 그늘진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고 넓은 5일장에서 그것도 이름 석자는커녕 제대로 된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분을 과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막막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소문한 끝에 제가 지금 도망쳐온 이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닷새마다 꽤 큰 규모의 5일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어렵사리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며칠을 굶어 모은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몽땅 털어 그곳으로 향하는 낡은 시외버스에 간신히 몸을 실었습니다. 시장은 예전에 갔던 곳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뻥튀기 가게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시장을 몇 바퀴나 하염없이 돌았을까요? 이제는 정말 다 틀렸구나 싶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반가운 뻥 하는 뻥튀기 터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뻥튀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며칠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여전히 그늘지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묵묵히 뻥튀기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간신히 고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를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쪽지를 주셨던 제 목소리는 긴장과 불안으로 너무나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한동안 저를 물끄러미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다 알아챘다는 듯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누가 들을세라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저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런 곳은 여러모로 위험하니 일단 저를 따라오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조용한 데 가서 합시다.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아주 작고 허름한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끔찍하고도 기가 막힌 일들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본물 터지듯 쏟아내며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절박하고도 처절한 사정을 다 들은 아저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낡은 테이블을 3개 내리치며 격분했습니다. 아니, 이런 천하에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 있나? 그 뱀보다 더 독하고 여우보다 더 교활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그놈의 추악한 악행을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부인,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일단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으니 당분간은 제가 특별히 마련해드리는 아주 안전한 곳에 몸부터 숨기고 계시오. 아저씨의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말에 저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본 것처럼 강렬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끔찍하고도 외로운 싸움에서 저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젊었을 적 큰 신세를 졌던 아주 외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의 주지 스님께 저를 간곡히 부탁해 보겠다며 그곳이라면 박서방 그 악마 같은 놈의 눈을 피해 한동안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뻥튀기 아저씨는 약속대로 저를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암자로 안전하게 피신시킨 뒤 본격적으로 박서방 그 천하의 악당의 추악한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5일장에서 힘겹게 뻥튀기 장사를 하는 틈틈이 때로는 허름한 행색으로 변장까지 해가며 박서방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 주변과 저희 집 근처를 밤낮으로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고 살폈습니다. 그의 용기와 빛나는 기지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그 수상한 부동산 업자와 수시로 은밀하게 만나며 제 집 문서를 위조하거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으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다는 여러 가지 불길한 정황들을 하나둘씩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어느 날은 박서방이 그 부동산 업자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찻집 구석진 자리에서 만나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바로 옆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낡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모든 대화 내용을 품 안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에 몰래 녹음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날 녹음된 내용 속에는 장모 명의로 된 그 서울 시내 단독주택 말입니다. 감정가가 생각보다 꽤 나오던데요. 관련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되면야 뭐 작업 자체는 아주 금방 끝납니다. 무엇보다 노인네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만 확실하게 챙기시는 게 관건입니다. 라는 부동산 업자의 탐욕스러운 말과 그까짓 거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장모님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뭐든지 다 합니다. 도장 몇 개 받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이번 일만 깔끔하게 잘 처리되면 약속하신 대로 제 목 꼭 단단히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라면서 비열한 목소리로 희죽거리며 웃는 박서방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아저씨는 박서방이 밤늦은 시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인물들과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하며
제 명의로 된 은행 예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박서방이 제 자필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던 각종 의심스러운 서류들의 사진을 몰래 찍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거의 매일 밤 제가 숨어 지내는 외딴 암자로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몰래 찾아와 그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귀중한 정보들과 증거들을 저에게 상세히 전달해 주었고, 저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박서방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함과 치밀함의 분노로 온몸을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강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두툼한 손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부인, 이제 고지가 바로 적인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오. 저 천하의 나쁜 놈의 그 더러운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낼 날이 반드시 기필코 올 것이오. 라며 꺼져가던 제 마음에 용기의 불씨를 끊임없이 북돋아 주었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비록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정의감이 넘치며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처럼 교활하고 법망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교묘하게 이용하는 진짜 악당을 혼자의 힘만으로 상대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과거 자신이 젊었을 적 시장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 발 벗고 나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었던 의협심 강한 은퇴 형사 김철중 반장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경찰에서 정년 퇴직한 후 소일거리 삼아 작은 흥신소와 비슷한 탐정 사무실을 간간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의를 보면 추호도 참지 못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을 자신의 소명처럼 여기는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였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한달음에 김 반장님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가 저의 너무나도 딱하고 기구한 사정과 박서방의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도 추악한 악행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하나 수집해온 결정적인 증거들을 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반장님은 잔뜩 굳은 얼굴로 미간을 찌푸리며 분노를 애써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장모인 저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으려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낡은 책상을 3개 내리치며 격분했습니다. 아니, 이런 천하의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놈이 다 있나? 아무리 요즘 세상이 말세라고는 하지만 어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패륜적이고도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놈은 당장 잡아서 평생 햇볕도 못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반장님은 뻥튀기 아저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이번 사건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맡아 반드시 그 뿌리까지 파헤쳐 해결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합류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너무나도 든든하고 마음 든든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그날부터 전직 베테랑 형사로서의 날카로운 감각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폭넓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박서방의 검은 뒤를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했고, 그의 촘촘하고도 예리한 수사망은 마치 거미줄처럼 점점 더 박서방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우선 제가 숨어 지내는 외딴 암자의 안전부터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박서방의 하수인들이 제 거처를 알아내 습격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뻥튀기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귀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서방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의 과거 행적, 주변 인물들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 등을 밤낮 없이 면밀하게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박서방이 저 외에도
과거에 여러 힘없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거나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박서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하며 상습적인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김 반장님은 며칠에 한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장옥분 여사님,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런 악당은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그놈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라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그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감 덕분에 저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지옥 같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박서방의 그 추악한 악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제 하나뿐인 딸 지혜라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만약 지혜가 박서방의 실체를 똑똑히 깨닫고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용기 있게 증언해 준다면 그 악마 같은 인간을 법정에 세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그 교활하고도 치밀한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엄마인 저를 오히려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지혜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지혜가 더욱 박서방을 감싸고 돌며 모든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뻥튀기 아저씨와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상의한 끝에 아주 신중하고도 치밀한 방법으로 지혜에게 접근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우선 지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녀와 자연스럽게 조우했고 자신이 과거에 저와 잘 알고 지냈던 오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부드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저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제가 최근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마치 안타까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애둘러 전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적잖이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김 반장님의 진솔하고도 저를 깊이 염려하는 듯한 진정성 있는 태도에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 반장님은 지혜를 다시 한번 은밀하게 만나 뻥튀기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박서방과 그 수상한 부동산 업자 간의 모든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하게 현실을 부정하던 지혜는 녹취 파일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자신의 남편 박서방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엄마인 저를 하루빨리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그 끔찍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직접 자신의 귀로 확인하고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닐 거야. 내 남편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라며 절규하듯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어지는 김 반장님이 제시한 박서방의 최근 몇 달간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 그가 위조하려 했던 제 명의의 각종 서류 사진 앞에서 결국 모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실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할 사기꾼이었다는 참혹한 사실. 그리고 자신마저 그 악마의 교활한 거짓말에 철저히 속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의심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엄청난 죄책감에 지혜는 결국 그 자리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김 반장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우리 불쌍한 엄마를 어떻게 해요? 라며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그런 지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며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하루빨리 엄마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그제야 딸 지혜의 흔들리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박서방에 대한 맹목적이고 어리석었던 믿음이 아닌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활활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애끓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반장님이 건네주는 구겨진 손수건을 받아들고 굳은 결심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나긴 반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과 뻥튀기 아저씨는 박서방 그 악마 같은 인간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그의 추악한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서방이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의 결정적인 부분인 집문서를 위조하여 제 집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제 집을 담보로 하여 저도 모르게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으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김 반장님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박서방과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던 그 수상쩍은 부동산 업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하여 결국 그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박서방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에게 모든 서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으니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박서방을 유인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 아침, 박서방은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자신이 직접 공들여 위조한 제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들을 서류 가방에 잔뜩 챙겨들고 부동산 업자의 사무실로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부동산 업자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들에 자신이 위조한 제 인감도장을 망설임 없이 찍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주변에 미리 잠복해 있던 김 반장님과 경찰들이 약속된 신호와 함께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박기태.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김 반장님의 우렁차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조용했던 사무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박서방은 너무나도 놀라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피 묻은 것보다 더 더러운 도장을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미처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나는 억울하단 말이야. 하지만 그의 그 처절하고도 구차한 발악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찰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의 발 앞에 떨어진 서류 가방에서는 제가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노린 수많은 위조된 서류들과 제 명의를 함부로 도용한 각종 금융상품 계약서들이 마치 그의 더러운 욕심처럼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의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차갑고도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박서방을 싸늘하게 쏘아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기태, 당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악행은 이제 여기서 모두 끝났소. 당신 같은 인간 말종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마땅하오. 바로 그 모든 광경을 저는 뻥튀기 아저씨의 따뜻한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 문 바로 밖에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수갑을 찬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서름과 분노, 그리고 지독했던 공포가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이 그렇게 허무하게 체포된 후 저는 김 반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으로 조금은 안정을 되찾고 인근 경찰서로 안전하게 이동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건물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딸 지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제 딸 지혜가 퀭한 눈에 넋이 나간 듯한 위태로운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제게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 앞에 다가와서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뜨겁고 참혹한 눈물만 제 가슴팍에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말입니다. 엄마,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1000번 만번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엄마, 제가 어찌 엄마를 의심하고 그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인간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철석같이 속아서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무서웠을지 이 못난 딸은 감히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발 이 어리석고 못난 딸을 용서하지 마세요. 엄마. 지혜는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처절한 모습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저 역시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딸의 가냘프고 여린 어깨를 힘껏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니다. 지혜야,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워낙에 교활하고 악랄했던 게지. 너도 그 악마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나 다름없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거라. 내 딸아. 제 간곡한 말에도 지혜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인 저를 오해하고 믿어주지 못했던 그 깊은 죄책감과 자신이 한때나마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그 추악하고도 더러운 실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그녀의 여린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짓누르고 있는지 저는 그 뜨거운 눈물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끔찍하고도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 모녀는 평생을 가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늦게나마 제 딸 지혜가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고 다시 제 곁으로 온전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저는 한편으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꼭 잡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깨끗이 씻어내고 앞으로 우리 모녀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또 다른 시련들을 꿋꿋이 이겨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 험난하고도 고된 세상을 씩씩하게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박서방 그 인간 말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에는 그의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할 범죄에 치를 떨며 분노한 많은 시민들과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제 딸 지혜, 그리고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뻥튀기 아저씨와 김 반장님도 증인석과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그의 첫 재판 과정을 무겁고도 착잡한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검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서방이 그동안 저질러온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거 침입, 그리고 존속 협박 미수 등 셀 수 없이 많은 범죄 사실들을 마치 두루마리를 펼치듯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박서방의 죄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조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더 뻔뻔하고 악랄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장모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극진히 모시려 했던 저의 그 순수하고도 애틋한 진심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왜곡되고 매도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 배우라도 된 것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이 마치 천하의 둘도 없는 효자이자 의로운 사람인 양 교묘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사건의 죄를 오히려 저와 순박한 뻥튀기 아저씨, 그리고 정의로운 김 반장님에게 뻔뻔스럽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심각한 치매 증상을 앓고 계셨습니다. 기억력도 심하게 오락가락하시고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등 심각한 피해망상 증세까지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려 했지만 장모님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처음부터 탐냈던 저 시장의 뻥튀기 장수와 전직 형사라는 자가 순진한 장모님을 교묘하게 꼬드겨 저를 이렇게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할 인간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시고 공정하신 재판장님께서 저의 이 피 맺힌 억울함을 명명백백하게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그 파렴치하고도 후안무치하며 역겨운 거짓말에 조용했던 법정은 순간 커다란 술렁임과 함께 분노한 방청객들의 고함으로 가득 찼고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이 소나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지혜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불끈 쥐었고 뻥튀기 아저씨는 당장이라도 증인석으로 뛰쳐나가 저 더러운 놈의 입을 틀어막고 싶다는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처구니가 없어 허탈한 실소만 터져나왔습니다. 한때나마 제가 아들처럼 믿고 의지했던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악랄하고 뻔뻔하며 더러울 수 있는지 정말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그 추악하고도 구차한 마지막 발악은 그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악인인지를 더욱 명확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법의 냉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박서방에 대한 재판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온갖 교묘한 법 기술을 동원하며 재판을 지연시켰고 박서방 자신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지혜, 그리고 뻥튀기 아저씨와 김 반장님은 몇 번이고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 딸 지혜는 한때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두 얼굴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설 때마다 박서방이 자신과 가족에게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거짓말을 하며 기만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박서방이 부동산 업자와 만나 저희 집을 처분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 했던 그날의 대화 내용을 또렷하게 증언했고 그가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녹취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김 반장님 역시 박서방의 추가적인 사기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그의 과거 범죄 전력까지 낱낱이 밝혀내며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박서방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했지만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뻔뻔한 태도는 재판부와 방청객들의 분노만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지루하고도 힘겨운 공판이 모두 끝난 후 마침내 대망의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법정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와 지혜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재판부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이 법정에 선 박서방을 향해 엄숙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피해자인 장모 장옥분 씨와 처인 박지혜 씨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윤리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음이 본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거침입, 그리고 존속 협박 미수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 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의 낮고도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을 마주잡고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저 악마 같은 인간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이 내려지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특히 본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사전에 매우 치밀하고도 교활하게 계획하였으며 재판 과정 내내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박기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그 순간 박서방은 말도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건 명백한 음모야. 나는 억울해. 라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며 법정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발버둥 쳤지만 양옆에 서 있던 건장한 법정 경위들에 의해 힘없이 질질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추악하고도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국내 주요 언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는 한때 촉망받던 사업가에서 한순간에 천하의 페류나로 낙인 찍히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구나. 정의는 정말로 살아있다는 말을 저는 그날 그 차갑고도 엄숙한 법정 안에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산산조각이 나며 산산이 흩어지는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함께 그보다 더 큰 안도감이 파도처럼 제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딸 지혜는 제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꼭 잡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담은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명 슬픔이 아닌 기쁨과 해방의 눈물일 것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 모두 끝나고 저는 사랑하는 제 딸 지혜와 함께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정든 우리 집으로 드디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박기태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선고 공판이 끝날 때까지 저희 모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김 반장님이 특별히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기에 거의 몇 달 만에 다시 밟아보는 내 집의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너무나도 익숙하고 포근한 집 냄새와 함께 그동안 겪어야 했던 온갖 슬프고도 끔찍했던 감정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제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직도 박기태 그 악마와 함께했던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기억들이 희미한 얼룩처럼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에 제 소중한 삶을 갇혀 살지 않으리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뻥튀기 아저씨와 김 반장님은 저희 모녀가 새로운 마음으로 집에 잘 정착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치 친가족처럼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5일장에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과일과 채소를 손수 골라 한 알음 사다 주시며 이제 나쁜 기억은 다 잊고 좋은 것만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라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고, 김 반장님은 혹시라도 박기태의 잔당들이나 또 다른 범죄의 위험에 대비하여 저희 집 주변의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심지어 최신식 보안 장치까지 집 안팎으로 꼼꼼하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녀는 두 분께 정말이지 평생을 가도 갚지 못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분의 그 헌신적인 도움과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장 먼저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기태의 더러운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물건들은 미련 없이 전부 내다버렸고, 칙칙했던 벽지도 화사한 색으로 새로 도배했으며 낡았던 가구들의 배치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듯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을 제 마음속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제 딸 지혜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을 새롭고 아늑하게 단장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서로의 깊은 상처를 말없이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지혜와 단둘이 마주 앉아 따뜻하고 정갈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반찬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나 진수성찬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우리 집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의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공포 대신 따스한 평온함과 잔잔한 안정감이 집안 가득 부드럽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사함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와 하나뿐인 제 딸 지혜의 관계는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굳건하고 애틋해졌습니다. 지혜는 한때나마 엄마인 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깊은 죄책감과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남편 박기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배신감으로 인해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등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 그리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움 덕분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깊은 상처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절망에만 갇혀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앞으로 엄마인 저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던 오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회사 생활은 그만두고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평소 정말로 배우고 싶었던 우리나라 전통 매듭공예를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아주 작고 아담한 공방이라도 하나 차려서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작품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선보이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엄마 맛있는 것도 아주 많이 사드리고 싶고요.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갑작스러우면서도 진심이 가득 담긴 말의 순간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확고한 진심과 뜨거운 열정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기태의 그 악마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 딸 지혜는 어쩌면 자신의 그 소중한 꿈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잠시 접어두고 살아야만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딸의 그 용기 있는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혜야,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너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고 너를 지지할 거야. 돈 걱정 같은 것은 조금도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제 마음껏 활짝 펼쳐보렴. 이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너를 힘껏 응원하고 도와주마. 제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날부터 지혜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매듭 공예장인을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통 매듭 연구에 온 정신을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손끝에서 마치 마법처럼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고운 매듭들은 마치 온갖 모진 시련과 역경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새롭게 피어나는 우리 모녀의 강인한 삶을 아름답게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정성껏 만들어온 그 아름다운 매듭 작품들을 거실 창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소중하게 장식해두고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자랑하곤 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자 깊은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주며 함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옛말처럼 계절은 소리 없이 두어 번 바뀌어 어느덧 싸늘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되었지만 박기태 그 인간에 대한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격렬한 분노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끔찍한 상처는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인지 몇 차례나 제게 구구절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길고 긴 편지에는 자신의 한없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던 과거를 처절하게 후회하며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마치 피눈물이라도 흘리는 것처럼 애절하게 적혀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위선적인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단 한 줄의 답장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와 제 하나뿐인 딸에게 저지른 그 천인공노할 죄는 결코 몇 줄의 반성문이나 가식적인 눈물 따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 교활하고도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사과에 다시 한번 노란하거나 농락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자신이 박기태의 변호사라고 밝히며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태가 지금 교도소 안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비록 보잘것없는 액수이지만 약간의 보상금으로나마 자신의 그 큰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어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그 자리에서 그 뻔뻔한 변호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신 제정신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 인간 말종 같은 박기태 놈이 우리 모녀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 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그 더러운 용선이 하빈이 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요. 나는 그 인간이 앞으로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뼈저리게 고통받기를 바랄 뿐이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시오. 제 그 단호하고도 격렬한 태도에
돈 몇 푼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해 보려던 그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생쥐처럼 꽁무니를 빼며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제 딸 지혜 역시 저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박기태라는 그 끔찍하고도 더러운 이름을 우리 인생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어떤 하찮은 동정심도 가식적인 연민도 그에게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5.1장 상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의롭고 용감한 숨은 영웅으로 불리며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아저씨의 그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지혜로운 대처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시장 상인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떤 마음 따뜻한 상인들은 우리 5.1장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큰일을 하신 뻥튀기 아저씨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늘 그런 칭찬과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듯 아이,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들 그러십니까? 그저 한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라면서 그저 사람 좋은 웃음과 함께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겸손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따뜻한 마음과 용감무쌍한 행동은 침체되어 있던 5.1장 전체에 신선하고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간혹 불미스러운 도난 사건이 발생하거나 힘없고 약한 상인들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부분의 상인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라도 튈까봐 못 본 척하거나 애써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인들이 서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끈끈한 연대의식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뻥튀기 아저씨의 그 작지만 위대한 용기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키듯 시장 전체를 더욱 정의롭고 활기 넘치며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5.1장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뻥튀기 아저씨 가게에 들러 진심을 담은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하고 그가 정성껏 튀겨주는 세상에서 가장 구수하고 맛있는 뻥튀기를 한 봉지 가득 사 먹으며 이런저런 정겹고 재미있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제게 단순한 생명의 은인을 넘어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존경스러운 스승이자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도 스스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이자 그리고 언제나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은 늘 훈훈하고 든든했습니다. 모든 끔찍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잔잔한 평화가 찾아온 후 저는 비로소 온전히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기태 그 악마 같은 인간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느라 제 자신을 제대로 돌볼 정신적인 여유나 물리적인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제 마음에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잔잔한 평온이 따스한 햇살처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문화센터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먹을 갈아 한자 한자 정성껏 붓글씨를 쓰며 마음을 가다듬고 다스리는 그 고요한 시간은 지난날의 상처로 얼룩졌던 제 마음에
커다란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런저런 힘든 일들 때문에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학창시절의 오랜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 회포를 풀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하고도 기막힌 일들에 대해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분노해 주었고, 제가 그 모든 시련을 딛고 다시 꿋꿋하고 씩씩하게 일어선 모습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고 따뜻한 우정 덕분에 저는 혼자라는 외로움 없이 그 지독하고도 힘겨웠던 시간을 무사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아주 가끔씩 깊은 밤 홀로 잠자리에 들 때면 박기태와의 그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저는 살며시 제 딸 지혜의 방으로 건너가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든 딸의 예쁜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든 내 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래, 내가 바로 이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끔찍한 시련과 고통을 용감하게 이겨냈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다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기태라는 그 지독한 악몽은 제 삶에서 영원히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에 제 소중한 남은 인생을 갇혀 살지는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 지혜가 곁에 있었고, 또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좋은 이웃들과 친구들이 바로 제 곁에 든든하게 함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갈 평온하고도 행복한 일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 딸 지혜는 평소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전통 매듭 공예 분야에서 마치 숨겨져 있던 보석처럼 놀랍고도 눈부신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도 정교한 손끝에서 마치 생명을 얻은 듯 탄생하는 아름답고도 다채로운 매듭 작품들은 우리나라 전통의 고풍스러운 멋과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절묘하고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의 깊은 감탄과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집 거실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작업 공간을 소박하게 마련하여 취미 삼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작품들이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녀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혜는 큰 용기를 내어 동네 상가 한쪽에 작고 아담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예쁜 공방을 얻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방의 이름은 그녀의 바람을 담아 지혜의 매듭 이야기라고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의 공방에서는 아름다운 매듭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공방이 문을 여는 그 특별한 날,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제 딸의 그 용기 있는 새로운 출발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마치 잔칫날처럼 커다랗고 탐스러운 뻥튀기를 한아름 가득 선물로 가져오셔서 공방을 찾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김 반장님은 축 발전, 지혜의 매듭 이야기라는 멋진 글귀가 적힌 크고 아름다운 난 화분을 보내오셔서 공방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공방을 찾아와 축하해주는 많은 손님들에게 자신이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고운 빛깔의 매듭 놀이개와 다나한 팔찌 등을 수줍게 선보이며 해맑게 웃었고, 저는 그런 사랑스러운 제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의 공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뛰어난 솜씨와 친절한 손님 응대 덕분에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매듭 공예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공방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매듭 공예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매듭의 역사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열정적으로 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녀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지혜에 친절하고도 꼼꼼하며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에 하나같이 크게 만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공방은 전통 매듭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웃음소리로 언제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루하루 더욱더 빛나고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갔습니다. 한때 박기태 그 악마 같은 인간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제 여린 딸이 이렇게 자신의 오랜 꿈을 찾아 꿋꿋하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 찬란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게 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물을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벅찬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둡고 아팠던 상처에만 얽매여 살지 않고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암담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작은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큰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주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2-3번씩 저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정성껏 만들어진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관내에 홀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딸이나 살가운 친구처럼 너무나도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그분들과 이런저런 세상 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외로운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이렇게 늙은이를 잊지 않고 매번 찾아와 줘서 정말로 고맙고 또 고맙다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움이나마 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큰 보람과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또 깊이 느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가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박기태 그 인간 때문에 한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러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듬뿍 얻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 아주 작은 봉사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따뜻한 위로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 소중한 사실은 제 남은 삶의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힘차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 반장님과는 박기태 사건이 모두 깨끗하게 해결된 이후로도 마치 친오라버니처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족보다 더 셔터 돈독하고 좋은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끔씩 시간이 날 때면 지혜의 공방에 불쑥 들러 우리 지혜 아씨, 이제 정말 대단한 예술가가 다 되었구먼. 라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모녀를 근사한 식당에 초대하여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자신이 젊은 시절 형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흥미진진한 일화들을 맛깔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저희 모녀에게 단순한 사건의 조력자를 넘어 마치 친오빠나 큰아버지처럼
언제나 저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하고도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반장님은 제게 아주 조심스럽고도 정중한 태도로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장 여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금 작게 운영하고 있는 이 탐정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민원 상담 같은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 여사님처럼 인생의 여러 면들을 모두 경험해 보셨고 또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은 분이라면 분명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정신적인 힘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반장님의 그 진심 어리고도 간곡한 제안에 결국 큰 용기를 내어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2번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복잡한 가정 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결해주거나 심리적인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돕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박기태 사건을 직접 겪으면서 느꼈던 그 뼈저린 절망감과 처절한 무력감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저는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들의 깊은 아픔과 슬픔에 온전히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담가는 아니었지만 저의 그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그분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다시 지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제 사람 보는 안목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 여사님께는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으십니다라며 저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소중한 보람과 삶의 의미를 느끼며 제2의 인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쏜살같이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새삼 실감하며 박기태 그 인간 말종에 대한 떠들썩했던 사건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한 과거의 한 페이지로 접어든 지 이미 여러 해가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 끔찍하고도 소름 끼쳤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밤마다 저를 괴롭히고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남자의 무심한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이 굳어지곤 했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그 흔한 말처럼 시간이라는 무심한 약은 더디지만 아주 분명하게 제 마음속 깊이 패였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밤중에 박기태의 그 섬뜩한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일도 없었고 길을 걷다가 혹시라도 우연히 그와 인상차기가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제게 남긴 그 깊고 쓰라린 상처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더 이상 제 소중한 삶을 과거의 어둠 속에 지배하고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강인하고 용감하게 그 모진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는지를 당당하게 증명하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딸 지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그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을 모두 딛고 일어나 이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밝고 긍정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소중한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서로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 지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지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서방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정에 서서 그의 죄를 증언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지혜는 더 이상 그와 단 하루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모든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던 날, 지혜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미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마침내 제 손으로 끊어냈다는 후련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은 다짐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뒤섞인 그런 복잡하고도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지혜는 과거의 그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을 모두 딛고 일어나 이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밝고 긍정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소중한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서로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기태라는 이름은 더 이상 우리 모녀의 대화에 오르내리지 않았고 그는 마치 처음부터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잊혀갔습니다. 뻥튀기 아저씨와의 소중한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이제는 마치 피를 나눈 친형제나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끈끈하고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뻥튀기를 튀기셨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삶에 지치고 힘든 기색 없이 늘 유쾌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저씨 가게에 들러 따뜻한 안부를 묻고 그가 정성껏 튀겨주는 세상에서 가장 구수하고 달콤한 뻥튀기를 한 봉지 가득 사서 지혜와 함께 오손도손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모녀에게 아주 소중하고도 행복한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딸 지혜를 마치 자신의 친손녀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셨고 지혜 역시 그런 아저씨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좋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모녀는 아저씨 댁을 찾아가 함께 맛있는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밤늦도록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저씨는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지혜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제가 담근 향긋한 과일주를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때로는 인생의 지혜와 방향을 알려주는 존경스러운 스승이자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고민까지도 스스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다정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그리고 우리 모녀의 이 평온한 행복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늘 마음속 깊이 진심 어린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해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한동안 공방에 발길을 끊으시더니 며칠 후 지혜의 공방에 아주 멋지고 근사한 나무 현판 하나를 손수 깎고 다듬어 만들어 선물해 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아저씨의 따뜻한 정성이 한 땀 한 땀 고스란히 담긴 그 현판에는 지혜의 매듭,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행복을 정성껏 엮다라는 아저씨의 친필 글귀가 힘차고도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소중한 현판을 공방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정성껏 걸어두고 아저씨의 그 따뜻하고도 깊은 마음을 평생토록 늘 기억하고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 서로의 삶에 아름답고도 다채로운 무늬를 함께 새겨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동양화와도 같은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풍경이었습니다. 세월은 마치 쏜살같이 흐르는 유수와도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새삼 실감하며 어느덧 또다시 온 세상 가득 따스하고 향긋한 봄 기운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 지혜의 그 작고 아담했던 매듭 이야기 공방은 이제 동네의 작은 공방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꽤 이름이 알려진 제법 유명한 전통 공예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독창적이고도 섬세하며 아름다운 매듭 작품들은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권위 있는 공예 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큰 상을 휩쓸었고 심지어 바다 건너 먼 해외에서도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주문이 심심찮게 들어올 정도로 아주 큰 인기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앳된 티를 완전히 벗고 어엿한 중견 전통 공예가로 당당하게 성장하여 여러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초빙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보람된 일에도 남다른 열정을 다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 딸 지혜가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 온 수많은 작품들을 한데 모아 생애 처음으로 개인전을 여는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꽤 큰 규모의 전시회장 안에는 그녀의 빛나는 성공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딸의 그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한없이 자랑스럽고도 뿌듯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제작 과정을 차분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는 지혜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진정한 행복만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지독한 절망의 깊은 늪에서 홀로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제 여리고 연약했던 딸이 이렇게 모든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그 소중한 꿈을 온 세상에 활짝 꽃피운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니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벅찬 감동과 함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전시회 한쪽 벽에는 뻥튀기 아저씨가 몇 해 전 정성껏 만들어 선물해 주셨던 그 나무 현판이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제가 처음으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지혜가 제 앞날을 축복하며 만들어 주었던 작고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매듭 브로치가 함께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녀가 함께 눈물로 이겨낸 그 숱한 시련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희망과 행복의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5일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정겨우며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뻥튀기 아저씨의 그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 잔잔하지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어려움에 처한 상인이 있으면 예전처럼 못 본 척하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함께 힘을 합치는 아름답고도 훈훈한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해마다 뻥튀기 아저씨 의인상이라는 특별한 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장의 발전과 상인들의 화합,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사람에게 그 뜻깊은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5일장 가장 넓은 한가운데서는 뻥튀기 아저씨의 그 우렁차고도 힘찬 기계 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랫소리처럼 정겹고도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세월의 흐름도 잊은 듯 변함없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구수하고 맛있는 뻥튀기를 쉴 새 없이 튀기고 계셨고
그의 가게 주변에는 예나 지금이나 늘 사람들로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뻥튀기를 사러 왔다가도 인정 많고 의협심 강한 아저씨와 이런저런 세상 사는 소소한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하게 물건만을 사고 파는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진솔한 이야기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소중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장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한 사람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용기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제 딸 지혜의 그 성공적인 개인 전시회를 모두 마치고 아주 오랜만에 홀로 가벼운 마음으로 5일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때 박기태의 그 악마와의 끔찍했던 모든 악몽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던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두려움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제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해준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아주 오랜만에 만난 오랜 친구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하며 따뜻한 기분이 제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뻥튀기 아저씨 가게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니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친동생이라도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 여사님 오셨구려. 오늘 우리 지혜 아씨 개인 전시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소. 내가 정말 꼭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아서 도통 시간을 내지를 못했구려. 정말 미안하게 됐소이다. 아닙니다. 아저씨,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지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 듬뿍 받고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아저씨께서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들러주세요. 저는 아저씨가 정성껏 건네주는 따끈따끈한 뻥튀기 한 봉지를 감사히 받아들고 가게 앞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세상 사는 소소하고 정겨운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었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이 시장 구석구석 가득 풍요롭게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의 활기차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사방에서 즐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란 것이 바로 이 넓고 넓은 5일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에 차디찬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악연을 만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 혹독하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작지만 소중한 따뜻한 인연과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프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그 쓰라리고 깊었던 상처는 이제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희미하고도 옅은 흉터로만 남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어떤 모진 시련과 역경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이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도 너그러운 사랑이 마치 아름다운 봄날의 꽃처럼 눈부시게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뻥튀기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그 달콤하고도 고소한 행복을 천천히 음미하며 저 멀리 드높고 푸르른 봄 하늘을 향해 더없이 평화롭고도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